안녕하세요. 이제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발표한 세션은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찍먹해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는 현재 AWS 케어뉴즈의 아키텍처 소모 오거나이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AWS 커뮤니티 빌더 활동과 AUSG 혹은 클라우드 클럽이라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는 우한 형제들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전에는 마켓컬리랑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다녔었습니다. 네, 주제 난이도는 사실 한 200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AWS 서비스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초기 분들이 한 100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이 생기는 분들을 200으로 저희가 사례를 잡고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키텍처가 어떤 것인지 등등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옛날 옛적에는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된다고 할까요? 혹은 왜 경력 면접에서 대규모 시스템 설계를 해보는 질문을 할까요? 한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한번 이거는 이따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게 드릴 상황이 나오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좀 난관이 있는 게 신입 면접에서 대규모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내 경력은 어디서 키우는지 등등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과연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면서 진행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아키텍처에 맞춰서 개발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설계를 한번 같이 나눠볼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구사항은 간략하게 넣어주진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략한 건데,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해야 하며 1일 사용자가 100만 유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상품 페이지 지연 시간은 500ms 미만으로 응답을 빠르게 해야 되고 장바구니의 수량을 올바르게 체크하며 주문서 생성에 주문 내역을 표기하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면접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 얘기를 왜 넣었냐면 아키텍처는 사실 시스템의 클라우드의 발전 사례에 따라서 같이 변경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서버 한 대에 DB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로그 등 각종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넣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게임 회사들은 아직도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지금은 AWS, GCP, 애저 등을 사용을 해서 서버에 대한 비용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서버가 3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즉 트래픽이 3배가 증가를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건 시스템 엔지니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리눅스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요. DB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도 해야겠죠. 이런 것들만 한다면, 세대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실은 N개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현대 요즘 사회에서는 삼성, 갤럭시 혹은 애플 사전 예약 등등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폰 사전 예약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참 지표로 뽑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오늘은 1000명이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10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버를 1000대, 10,000대를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결국은 클라우드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는 아키텍처 설계하는 패턴들이 달라지거나 혹은 서버를 설정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에 맞춰서 아키텍처도 굉장히 진화를 많이 했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GPT한테 물어봤을 때 아키텍처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시스템의 구조를 계획, 설계, 구성하는 원리와 방법입니다. 결론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키텍처는 결국 하나의 시스템 설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었던 건 모놀리식 아키텍처, MSA,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등등이 있을 거고,
네, 제가 이것들은 한번 이따가 모놀리식부터 이벤트 아키텍처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아키텍처들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했을 때 관심이 있으신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아키텍처가 중요할까요? 결국은 이건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인데, 그럼 거기서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건 API 독스 주시겠어요? 혹은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도 좀 주세요 라고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실 세계에서는 건물일 때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뭐 전기선이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소프트웨어로 옮겨왔을 때 이게 한 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키텍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이제 3개 정도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놀리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등등이 있고요. 어, 모놀리식부터 한번 알아본다면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 서비스 및 기능을 단일 컨테이너에 담아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단순한 설계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아키텍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필요한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 모두 포함한 독립적인 패키지를 실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땐 도커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 모놀리식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인데요. 뭐 UI, 비즈니스,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뭐 장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구성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배포가 간편하고 개발이 편리합니다. 네, 단점은 많은 코드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맨 처음에 작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굉장히 적합한 방식인데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커지고 서비스가 방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코드량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분의 오류가 전체 영향에 끼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빌드 실패죠. 갑자기 깃허브에 푸시해놨는데 빌드가 막 깨진다거나 내가 작업한 영역도 아닌데 빌드가 실패하거나 등등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분의 코드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시피 유지보수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시스템을 담당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스파게티 코드 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에서는 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주문, 결제, 상품 도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밌게도 상품 도메인이 배포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주문과 결제도 같이 배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시스템 이 한 개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상품 같은 경우 막 오전 8시에 배포하는데 주문은 서비스의 영향도에 따라서 오전 5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상품 도메인 엔지니어들 다 일어나서 오전 5시에 같이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품 도메인을 작업하는데 빌드가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문 영향에 따라서도요. 그러니까 시스템 이렇게 방대한 양이 개발됨에 따라 빌드가 점점 느려지고 시스템 확장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무차별적인 데이터 레이어에서 조인 쿼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 개발할 땐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DB에 뭐 상품 도메인에 대한 뭐 주문 쿼리를 같이 날린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한 진흙 덩어리가 되는 오류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 MSA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이제 MSA라는 거는 흔한 단어가 돼버렸죠. 사실 5년 전만 해도 MSA라는 단어를 했을 때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적절한 예시를 들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MSA 아키텍처를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모놀리식 구조의 문제점을 분해해서 작게 느슨하게 결합으로 만든 아키텍처고요. 각 서비스는 자율적이며 자체 독립적인 코드베이스 외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지지만 다른 서비스랑 통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예시인데요. 아까 오더 있었고 프로드 있었고 페이먼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각각 도메인을 찢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서비스 단위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확장이 용이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고요. 서비스별로도 시스템을 구성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스템 설계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모놀리식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 레이턴시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고민 등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도메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뭐 오더, 프로드, 네, 페이먼트. 도메인이 많아진다면 유지보수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사실 모놀리식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시스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서비스를 갖고 있을지 않을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DDD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혹은 모르신다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왜 MSA와 적합한지 뭐 등등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라고 하면 사실 뭐 결제라는 금액에서 뭐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로직들이 등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지라는 등등의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를 갖게 된다면 사실 이것 또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요. 시스템 성능끼리는 좀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더에서 뭐 상품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데 오더 시스템은 굉장히 빨라요. 뭐 모든 응답을 0.5, 500ms 미만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을 갖고 있는데, 프로드는 상품은 1초라는 그 시스템 성능이 나온다면, 최대 성능이 나온다면, 그럼 결국은 주문에서는 상품을 조회할 때마다 같이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시스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을 둬서 이런 성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들의 영향도를 최소한에 끼칠지 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돼요. 반대로 이게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다뤘을 때는 한계가 너무 거대해서 문제였지만, 이것들은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파편화되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적절한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는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떠한 아키텍처가 좋을까요? 흔히 뭐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나쁘고 MSA 아키텍처는 좋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요. 옛날에는 모놀리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왜 MSA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클라우드 형태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모놀리식으로 구성했을 때는, 옛날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는 서버의 비용이 한 대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은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서비스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근데 한 개의 프로젝트를 발족을 했을 때 서버를 100대를 주문해야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모놀리식으로 그냥 10대로 하고 나머지 시스템을 최적화시켰던 게 더 적은 비용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프로젝트를 발족을 했을 때는 간단하게 그냥 클라우드로 클릭이면 서비스를 한 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SA가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된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코네의 법칙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소프트웨어 구조는 결국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뭐 주문, 뭐 결제 등등은 결국 한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조직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결국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네, 그리고 아키텍처는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올바르게 구성하기 힘든 이유가 현실 세계는 아주 많은 복잡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갑자기 시스템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벤트의 기록, 전파 및 처리를 중심으로 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벤트라는 결국은 사용자가 앱에서 취하는 행동이나 트리거로 시스템의 거의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이고요. 네, 유발하는 분리된 서비스들과 통신하는 방법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벤트는 발생한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고요. 이벤트라는 것은 사실 변경이 가능해서도 안 되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것도 이벤트로 발행할 수 있고, 상품을 주문한다. 이것도 이벤트로 할 수 있고요. 상품에 쿠폰을 적용하고 배송이 시작돼서 주문자에게 알림을 받는 형태, 그리고 상품이 주문자에게 도착했다는 이런 형태들을 다 이벤트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뭐 흔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펍섭 방식도 있고 카프카를 통해서 약간 매니지드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연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일기에는 엄청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장점은 시스템 간의 느슨한 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바로 뒤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확장성이 용이하고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기에 편리하게 됩니다. 네, 아까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MSA에 비해서 난이도가 급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MSA 시스템에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전향하는 데는 더 난이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엔진의 역량에 따라서도 사실 큰 능력이 발휘되는 아키텍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이벤트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의 역등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 도메인 간의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준 실시간이죠. 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키텍처의 결과적 일관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하지만 장점은 대규모 시스템의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데이터가 변경됐다고 주문한테 알리는 로직을 한번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PI에서는 콜을 2천만 번 날려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조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콜을 이제 실제로 오더 쪽에 뭐 2천만 개를 날릴 수는 없겠죠. 반대로 이벤트 기반은 나 2천만 개 상품이 변경이 됐어 라고 하면 소비하는 입장에서 오더에서는 그냥 오더의 시스템 성능에 맞게끔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준실시간성을 갖고 가지만 상대방 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할 때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떠한 아키텍처가 효율적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이커머스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예측을 얼만큼 할 건지에 따라서 아키텍처의 성능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개발했을 때도 혹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남겨서 내가 어떠한 사용량을 예측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AWS를 사용해서 시스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요구사항이 이커머스 시스템으로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고 모바일 앱 구동이 가능하고 1일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유저가 구동되고 상품 페이지 지연이 500ms, 장바구니 수량, 주문서 생성, 간편 기능 결제, 빠른 결제 등등이 있다고 요구사항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간소화한 이건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간소하게 그려봤는데요. 이커머스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한다고 하는 요구적 사항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가능한다고 해야 되는데 앞단에 뭐 클라우드 프론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간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프론트 영역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저는 백엔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간략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시스템이든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저희 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ALB를 앞단에 당연히 둬야겠죠. 그 다음에 ALB의 상품인데 여기서 한 개씩 파볼게요. EC2에 ECS 여러 가지 서비스 레이어가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을 거고 여기서 500ms 응답을 빠르게 응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DB 성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ms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쿼리 인덱싱이나 혹은 쿼리를 잘못 쓰기 시작한다면 혹은 DB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엘라스틱 캐시를 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엘라스틱 캐시에서 레디스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빠른 최근에 AWS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레디스 7.1 이상을 썼을 때 초당 5억 번의 이상의 호출을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키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6000 TPS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응답에서도 그러니까 500ms 응답을 당연히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 캐시를 쓰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래서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NoSQL을 사용해서 상품 데이터를 상품 아이디로 키를 조회했을 때 상품 데이터만 응답을 잘 하면 되니까 다이나모DB를 써서 혹은 NoSQL로 구성해서 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요구 조건인 상품 페이지 지연 시간이 500ms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수량을 체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더 같은 경우는 도메인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시간성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상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주문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주문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0개라고 남아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문하다 보니까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시죠? 근데 반대로 더 화가 나는 상황은 주문이 됐어요. 근데 재고가 부족하다고 주문이 취소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고객센터에 열어서 주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상품 더 내놓던가 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문은 오히려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로라 DB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기서 API 콜에서 당연히 상품에서는 바로 즉시 주문서를 생성할 때 혹은 결제를 할 때 바로 주문 재고를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주문서 자체는 NoSQL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HDI를 보장해 주긴 하지만 주문 자체는 이제 RDB를 쓰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주문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간편 결제 기능을 사용해서 빠른 결제를 진행한다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해 본다면 주문서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주문이 완료됐어 라는 이벤트를 발행해서 결제해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제는 여기 밑에 보여있는 카프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구독하고 있다가 빠르게 시스템 성능을 넓혀놓고 구독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올 때마다 바로 소비를 해서 결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페이먼트 서비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주문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주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데 페이먼트 서비스가 다시 복구됐을 때 이벤트가 적재된 순서대로 소비한다면 여러분들의 결제는 실패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빠르게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페이먼트 시스템도 데이터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대로 RDB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나 고객센터 등등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겠죠. 로그 같은 것들은 계속 어디 시스템 간에 퍼블리셔를 해준다거나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맨 보시면 커먼 이너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로그랑 대시보드는 이 서비스 옆에다가 항상 같이 사이드처럼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디버그나 혹은 모니터링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을 배치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략한 거고요.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네트워크도 어떻게 송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 사례가 이 사례인데 이거는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최근은 아닌데 한 3년 전에 저도 배달앱을 다니긴 하는데 그 인도의 배달앱에서 지금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아키텍처들을 설명한 그것도 간략하게 한 거겠죠? 설명한 건데 어떻게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등등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확대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상품들도 있을 거고 주문들도 있을 거고 이벤트를 통해서 통신하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람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결국은 시스템 아키텍처는 결국은 사용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네, 제가 좀 말이 빨랐긴 했는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키텍처는 좀 유일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결국 설계자가 어떻게 건물을 짓냐에 따라서 건물이 완성되게 합니다. 이것도 아키텍처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키텍처는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유일한 아키텍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는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토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단 한 개밖에 안 한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해도 사실 무방은 합니다.
왜냐면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을 생각해서 최적화를 해야 돼요. 최근에 트렌드에서는 이젠 비용 절감이라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하게 아키텍처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 혹은 평가에 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네, 지금 계속해서 비용 최적화 같은 것들을 하고 올바른 시스템 설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101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키텍처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 오직 트레이드 오프만 있을 뿐.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는 서비스가 커지고 방대해짐에 따라서 MSA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MSA에서 그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그리고 정답도 오답도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정답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야 라고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올바른 행위는 아닐 수 있겠다. 하지만 뭐 그것도 구상은 하니까 도라는 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이 트레이드 오프가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비용이 들을 수도 있겠죠. 이벤트 기반을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놀리식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기능 개발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비스가 그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드리면 되니까.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가상면접 사례로 보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안 보셨다면 꼭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책을 사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막 이것저것 막 찾아서 뒤져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101이라는 책은 이게 시리즈로 있긴 한데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대가 지났을 수는 있는데, 이게 2017년도인가에 나온 책이거든요. 뭐 이제 번역이 되면서 재작년인가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좀 간접 경험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1000만 그 아키텍처 그려보실 수 있어요? 3만 사용자에 대한 아키텍처 그려보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황하게 되실 거고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간접 경험으로 책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응답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겠습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모르겠으면 2번, 3번 보고 모르겠으면 어딘가에 질문을 올려보고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2판이 나왔는데 저도 읽고 있는데 좀 2판도 어려워요. 1판도 어렵긴 한데 한번 아마 1장에서 분명히 그 100만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자분이 뭐 트위터 이런 데 다녔던 분이라 저보다도 훨씬 더 어나더 클래스인 분이라 재밌는 간접 경험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책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혹은 답변을 통해서 굉장히 저도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쓴다고요? 네.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시면 뭐 여기서 부끄러우면 뭐 따로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다음 세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확인해서 만족도 같은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발표입니다. 혹시 백엔드 엔지니어가 회사마다 공이 다르겠지만 실제로 아키텍처적인 부분도 백엔드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사실 결론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아키텍처라는 롤만 전문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롤 자체는 사실 CTO 분께서 담당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전사의 아키텍처를 그리는 것들은, 그래서 결론은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백엔드 엔지니어가 다른 팀과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구상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